내가 왜? 내가 고생해서 알아본 건데 왜 도련님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 돼? 처형은 아버지를 어디로 보냈는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붓고 나서야 흩어진 물건 사이에서 산속 깊은 곳에 요양원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간판도 제대로 없는 폐건물이었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어둠 속에서 아버지는 천으로 묶인 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처형이 왜 아버지를 이런 곳에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온몸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돈,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감히 상상도 못한 추악한 비밀까지 그날부터 시작된 한 아들의 복수가 처형의 가정을 송두리째 집어삼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과 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민준이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골목길 끝 본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맡는 익숙한 동네 냄새에 민준이 어깨를 한번 크게 돌리며 대문 손잡이에 손을 뻗는 순간 대문 안쪽에서 먼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나, 우리 도련님 벌써 오셨네? 주말이라 일찍 떨어지셨나 봐? 수연이 팔짱을 낀 채 대문 한가운데를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예상치 못한 처형의 등장에 가방 손잡이를 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형님? 형님이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 생겼어요? 무슨 일은 무슨, 아주 속 시원하고 좋은 일이지. 도련님도 오늘부터 2다리 쭉 뻗고 자게 생겼어. 수연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민준의 눈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에 모셨어. 공기 좋고 물 맑은 외곽에 아주 딱 좋은 데가 있길래 내 돈 들여서 싹 모셔다 드렸지.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어쨌다고요? 민준의 두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수연은 팔짱을 풀지도 않은 채 한 발짝도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었어? 똑똑히 잘 들었잖아. 늙고 병든 아버님 그 답답한 방구석에서 빼내서 요양시설에 턱하니 모셨다고. 민준이 수연의 어깨를 스치듯 밀어내고 현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달려든 민준의 눈에 소파 끝자리에 쭈그려 앉아 있는 수진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이수진. 수진이 어깨를 움찔하더니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민준에게서 돌아선 수진의 귓바퀴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너 고개 들고 나 좀 봐.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어? 당장 말해. 수진이 입술만 달싹거릴 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수진을 남겨둔 채 복도를 내달려 아버지의 안방문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휠체어도 침대 옆에 놓여있던 약통도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까지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맨바닥 위에 휠체어 바퀴가 굴러다니며 찍어놓은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민준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민준이 거실로 뛰어나와 수진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수진의 고개가 힘없이 뒤로 젖혀지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내 아버지를, 다리도 불편하신 우리 아버지를 도대체 어디다 내다 버린 거냐고. 나는 정말 몰라. 우리 언니가 다 알아서 한 거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뭘 몰라.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아버지를 어디로 모셔가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핑계를 댈 걸 대야지. 수진이 민준의 손목을 잡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진짜야, 여보 언니가 다 처리해 준다고 했어.
병원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데라고. 아버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좋은데? 그렇게 좋은 데면 왜 나한테 연락 한 통 안 해? 남편인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아버지를 치워버려. 민준이 수진의 어깨를 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당장 주소 대. 그 시설 이름이 뭐고 어디 붙어 있는 곳이야.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몰라. 언니가 안 가르쳐 줬어. 뭐, 이름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버지를 남의 손에 넘겼다고.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연이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유, 시끄러워. 동네 사람들 다 깨겠네. 뭘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난리야? 냄새나는 늙은이 수발 들고 밥 떠먹인 건 나하고 내 동생인데 도련님은 지방에서 편하게 월급이나 받았으면서 왜 큰 소리야? 민준이 수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연은 거실 입구에 기대선 채 손톱 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형님, 당장 우리 아버지 어디로 보내셨는지 똑바로 말하세요. 요양원 이름하고 주소 당장 내놓으시라고요.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내 발품 팔아서 고생고생 알아본 곳인데 내가 왜 도련님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 돼? 고맙다고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님이 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 아버지를 마음대로 갖다 버리냐고요. 수연이 손톱 살피던 손을 내리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뭐, 갖다 버려? 권리. 매일같이 그 노인네 대소변 치우고 밥상 차려 바친 게 바로 나하고. 수진이야. 도련님이 집 밖으로 나돌면서 돈 번답시고 생색낼 때 우리가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아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며느리 보고 평생 수발들라는 게 그게 말이나 돼? 민준의 시선이 현관 바닥에 놓인 수연의 명품 핸드백 위에 멈췄습니다. 민준이 성큼 다가가 핸드백을 낚아챘습니다.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수연이 핸드백을 빼앗으려 민준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민준이 팔을 크게 휘둘러 뿌리치며 핸드백을 바닥에 뒤집어 쏟아버렸습니다. 지갑, 립스틱, 차 열쇠, 영수증 뭉치가 현관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수연이 바닥에 엎드려 물건을 긁어 모으는 사이 민준의 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그 종이를 집어 펼쳤습니다. 입소 확인증이었습니다. 청운 요양원이라는 이름 아래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청운 요양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여기로 우리 아버지를 보낸 겁니까?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당장 안 내놔. 대답부터 해. 우리 아버지 여기다 버린 거 맞냐고.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당장 내놓으라고. 수연이 종이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민준이 확인증을 주머니 안에 깊이 구겨 넣었습니다. 민준이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자 수진이 뒤에서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화 좀 가라앉히고 나랑 얘기 좀 해. 흑흑. 이거 나. 더러운 손 치워. 민준이 수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신발장 위에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 민준의 등 뒤로 수진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민준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어 젖힌 민준이 시동을 걸자 엔진이 거칠게 울었습니다. 구겨진 입소 확인증의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어 넣는 민준의 손가락 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화면 위에 뜬 목적지는 도심에서 2시간 넘게 떨어진 외곽 산골이었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며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어둑해진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민준의 차가 사라지고 현관 안에서는 수연이 바닥에 흩어진 화장품을 하나씩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아유, 시끄러워. 꼴사납게 짜지 말고 뚝 그쳐. 아주 내 계획대로 척척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만 울어. 수연이 립스틱 뚜껑을 끼우며 바닥에 주저앉은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연의 입가에 싸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사라지고 가로등조차 끊긴 외곽도로를 민준의 차가 내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국도를 빠져나와 비포장 산길에 접어들자 차체가 울퉁불퉁한 노면 위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꽉 붙잡은 채 이를 악물고 굽이치는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건물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드러난 건물은 간판 글자가 반쯤 떨어져 나간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벽면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누런 형광등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뛰어내려 정문 쪽 철문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면회 왔습니다. 쇠사슬이 감긴 철문이 덜컹거릴 뿐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철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높이자 건물 안쪽에서 손전등 불빛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철문 안쪽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설 관리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철문 틈새로 민준을 훑어보며 굵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계십니다. 강태봉이라고 이번 주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잠깐만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몇 번을 말해요. 면회는 끝났다고. 내일 오세요. 관리인이 철문 안쪽에서 민준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밀었습니다. 민준이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아저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걱정돼서 2시간을 달려왔어요. 안 된다니까. 규정이 그래요. 관리인이 손전등을 끄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철문을 한 번 더 흔들어 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고 건물 옆 좁은 틈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간 민준의 발밑에서 빈 캔과 쓰레기 봉투가 밟혔습니다. 분리수거장 옆에 녹슨 비상구 철문이 보였습니다. 자물쇠 하나가 걸려 있었지만 오래되어 헐거워 보였습니다. 민준이 주변을 둘러보다 땅바닥에 놓인 벽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벽돌을 자물쇠에 내리치자 둔탁한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2번, 3번 내리치자 녹슨 자물쇠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철문을 잡아당기며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건물 안은 코를 찌르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복도에 찬 기운이 감돌았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길고 어두운 복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다 반쯤 열린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좁은 방 안에 간이 침대 10개 남짓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노인들이 이불도 없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오물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민준의 코를 후볐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노인 한 분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손으로 코와 입을 막으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이게 무슨... 민준이 복도 끝까지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가장 어두운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침대 위에
얇은 혼이불 하나를 덮은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난간에 손목과 발목이 천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민준의 두 다리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강노인의 볼이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를 들은 강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아들을 알아본 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민준이요. 민준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에 묶인 천을 잡아당겨 봤지만 매듭이 단단하게 조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매듭에 이빨을 대고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매듭이 풀리고 다른 쪽도 풀렸습니다. 발목의 천까지 모두 풀어낸 민준이 아버지의 등 뒤로 팔을 넣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이 터져나오듯 민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노인이 떨리는 손을 들어 민준의 등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아까 그 관리인과 요양보호사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관리인이 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요양보호사 하나가 반대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내 아버지를 이런 데 가둬놓고 지금 뭘 한 겁니까? 민준이 몸을 비틀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관리인이 다시 민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방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벽에 걸린 소화기를 더듬어 잡았습니다. 소화기를 잡아 뜯은 민준이 앞으로 크게 휘둘렀습니다. 뒤로 물러서요. 관리인이 소화기에 맞을 뻔해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양옆으로 벌어지며 민준과 거리를 벌렸습니다. 민준이 한 손에 소화기를 든 채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불법 감금의 노인 학대로. 관리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이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로 돌아가 아버지의 등에 팔을 넣었습니다. 아버지, 엎일게요. 저한테 꼭 매달리세요. 강노인이 민준의 목을 떨리는 두 팔로 감았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일어섰습니다. 관리인과 요양보호사들이 복도 양쪽에 서서 민준을 노려봤지만 아무도 앞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업은 채 복도를 지나 비상구 철문을 어깨로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준이 뒷좌석 문을 열고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아버지의 몸 위에 덮어주며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강노인이 민준의 손을 힘없이 쥐었습니다. 민준이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요양원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백미러에서 시선을 거두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시내로 돌아온 민준은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허름한 모텔 간판이 눈에 들어오자 차를 세웠습니다. 방을 잡고 아버지를 안아 침대에 눕힌 민준이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 덮어드렸습니다. 바닥에 앉은 민준이 이불 밖으로 나온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 같던 손끝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강노인이 잠이 든 뒤에도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민준의 눈은 한 번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모텔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이마에 손등을 대어 열을 확인하고 이불을 여미는데 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젯밤에 그 요양원에 오셨던 분 맞으시죠?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그 시설에서 일하는 막내 간호조무사예요. 이름은 말씀 못 드려요. 거기서 일하는 분이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데리고 나가시는 거 봤어요. 저도 거기서 일하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웠거든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민준이 창밖을 내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와주신다니 감사하지만 전화 한 통으로 뭘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시설 장부하고 입소자 명단 사본이요. 원장이 금고에 넣어두는 걸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민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만나면 됩니까? 요양원에서 산 아래로 10분쯤 내려가면 간판 없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오전 11시에 뵐게요. 혼자 오셔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 전화기를 내려다보다 침대 위 아버지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강노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모텔 프런트에 내려가 아버지를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고 차 열쇠를 쥔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카페는 산 아래 국도변에 붙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손님이라곤 한 명도 없는 실내 구석 자리에 모자를 눌러 쓴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맞은편 의자를 당기며 앉자 간호조무사가 테이블 아래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민준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민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빽빽하게 손글씨와 숫자가 적힌 장부 사본 여러 장과 입소자, 이름이 빼곡히 적힌 명단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며 눈으로 훑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간호조무사가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입소자 명부에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가족한테 버림받은 분들이에요. 원장이 돈 받고 몰래 입소시키는 거예요. 정식 허가도 안 받은 시설인데. 민준이 장부 중간쯤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름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이수연이라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그분이 어르신을 입소시킨 보호자예요. 원장이 입소한 건당 소개비를 준다고 들었어요. 그 금액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장부에 적힌 수연의 이름 옆 금액은 수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준이 장부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본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그러시라고 드린 거예요. 원본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민준이 봉투를 가슴 안쪽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 같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안에서 눈 감고 있었으니까요. 부디 어르신 잘 돌봐주세요. 민준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모텔로 돌아온 민준은 아버지가 깨어 죽을 드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사접수 창구에서 고발장 양식을 받아 적어넣고 장부 사본과 명단 복사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접수를 마친 민준에게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투가 어딘가 건성이었지만 민준은 일단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민준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시내은행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 건넸습니다. 민준이 내역서를 받아들고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이 석 달 전에 한꺼번에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를 놓고 있던 작은 빌라의 보증금도 누군가에게 통째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돈이 하나의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계좌번호를 장부 사본에 적혀 있던 수연의 계좌번호와 대조했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민준이 내역서를 쥔 채 은행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민준이 다시 내역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남편 회사 계좌로 들어간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대신 백화점 결제, 해외 명품 온라인 결제, 호텔 숙박비, 출처를 알 수 없는 개인 계좌들로의 이체 내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내역서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의 계좌에서 수진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의 계좌에서 그 돈이 빠져나간 곳은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민준이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리고 꽉 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굵게 솟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있던 민준이 내역서를 모두 접어 봉투에 집어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모텔방으로 돌아온 민준이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장부 사본, 입소자 명단, 은행 거래 내역서를 한 장씩 펼쳐놓았습니다. 서랍에서 비닐 파일을 꺼내 서류를 한 장씩 넣으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가방 깊숙이 넣고 지퍼를 잠근 민준이 침대 위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강노인이 잠결에 기침을 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등을 쓸어내리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래가 섞인 기침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강노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등을 두드렸지만 기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강노인이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모텔 계단을 뛰어내려간 민준이 차 뒷좌석에 아버지를 태우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내비게이션에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을 검색한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가속 페달을 밟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민준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기요. 환자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접수처 간호사가 달려와 이동 침대를 밀고 왔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침대 위에 내려놓자 간호사가 산소 측정기를 손가락에 끼우며 빠르게 상태를 살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접수부터 해주세요. 민준이 접수처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 넣는데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민준의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강태봉 씨 보호자 아닙니까? 민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안경 너머로 민준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 나야, 최영식이야. 10년 전에 아버님 다리 수술 집도했던.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 선생님? 맞아. 아이고,
그때 대학생이던 아들이 이렇게 컸구만. 근데 아버님이 왜 여기 응급실에? 최 원장이 이동 침대 위 강노인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노인의 볼은 움푹 꺼져 있었고 손목에는 천에 묶여 있던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님 손목에 이 자국은 뭡니까? 민준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최 원장이 민준의 팔을 잡고 복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방 발령을 간 사이에 처형이 아버지를 불법 요양원에 보낸 일, 어젯밤 산소까지 찾아가 손발이 묶인 채 버려진 아버지를 발견한 일, 아내자 처형과 함께 아버지의 돈을 빼돌린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민준의 목소리가 여러 번 갈라졌습니다. 최 원장이 두 손으로 민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됐어. 더 말 안 해도 돼. 최 원장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재활 전문 병원 병원장으로 있어.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야. 아버님, 내가 직접 돌볼게. 선생님, 그건 형편이. 돈 걱정은 하지 마. 우리 병원에 재단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병실이 있어. 거기로 모시면 돼. 민준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고개를 떨구는 민준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10년 전에 내가 아버님 수술하고 나서 매일 문 앞에서 인사하던 꼬맹이가 누군데? 최 원장이 민준의 등을 힘껏 두드리며 응급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강노인이 최 원장의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에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병동이 나타났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어준 병실은 창이 큰 1인실이었습니다. 깨끗한 흰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아버지를 눕히자 최 원장이 직접 들어와 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 기억하시죠? 10년 전에 다리 고쳐드린 최영식이에요. 강노인이 최 원장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푹 쉬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최 원장이 병실을 나서며 담당 의료진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 2명이 들어와 강노인의 굳은 손가락과 발목 관절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고 천천히 주물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조금씩 찡그림이 풀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 창가에 기대서서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병원 주변을 걸었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5분쯤 걸어가자 작은 오피스텔 단지가 보였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 가장 저렴한 방을 물어본 민준이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짐이라고는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아버지 병원과 가까운 곳에 거처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민준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피스텔에 가방을 내려놓은 민준이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민원실에서 이혼 소송 서류 양식을 받아든 민준이 접수대 앞에 앉았습니다. 상대방 이름 칸에 이수진이라고 적어 넣는 민준의 펜 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준이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나머지 칸을 빈틈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고 법원을 나선 민준이 휴대전화를 꺼내 수진의 번호를 길게 누르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녁에 병원을 나서 오피스텔로 돌아온 민준의 귀에 건물 현관 앞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제발. 수진이 오피스텔 로비 유리문 앞에서 두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수진의 눈두덩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부탁이야.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나 정말 잘못했어. 민준이 건물 뒤쪽 출입구로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민준이 인터폰 전원 버튼을 눌러 꺼버리고 커튼을 쳤습니다. 로비에서 수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지만 민준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준이 시내 한쪽의 사설탐정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서 중년의 탐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맞았습니다. 어떤 건으로 오셨습니까? 민준이 의자에 앉으며 봉투에서 수연의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사람의 불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나는 남자들 사진, 동선, 결제 내역까지 전부요. 그리고 이 사람 남편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도 추적해 주십시오. 탐정이 사진을 집어들고 들여다봤습니다. 착수금 먼저 받겠습니다. 기간은 1달에서 2달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민준이 미리 준비해온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탐정이 봉투를 열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죠. 민준이 사무소를 나서며 시계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저녁 재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걸음을 재촉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길어진 저녁, 민준이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뒤편 산책로로 나왔습니다. 벚꽃잎이 산책로 위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강노인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좋다. 강노인이 요양원에서 나온 뒤 처음으로 또렷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민준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채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산책로 중간에 놓인 벤치 앞에서 민준이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비닐봉지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과도로 천천히 깎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이어진 사과 껍질이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입 크기로 잘라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리자 강노인이 사과 조각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는 아버지의 볼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맛있어? 강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강노인의 주름진 눈가에 옅은 미소가 퍼졌습니다. 민준이 사과를 한 조각 더 깎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산책로 위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재활치료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 앞에 보행 보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노인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보조기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최 원장이 강노인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강노인의 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한번 잡아보시죠. 제가 바로 옆에 있을게요. 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이 다리가 말을 들을 리가 있나? 2달 동안 매일 운동하셨잖아요. 오늘은 분명 다를 겁니다. 최 원장이 보조기를 강노인의 손 앞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강노인이 보조기의 손잡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손잡이를 감싸 쥐었습니다. 민준이 치료실 유리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안쪽을 들여다보는 민준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치료실 안에서 최 원장이 강노인의 허리 뒤를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담당 치료사가 반대쪽에서 강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요, 어르신. 아주 천천히. 강노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조기 손잡이를 잡은 두 팔에 힘이 들어가며 팔뚝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강노인의 엉덩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다리가 바닥을 딛고 무릎이 떨리며 펴졌습니다.
강노인이 보조기에 몸을 기댄 채 두 발로 섰습니다. 됐어요, 어르신. 서셨어요. 최 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노인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 발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노인의 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 발만 내딛어 보세요. 딱 한 발이면 됩니다. 강노인이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발끝이 바닥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치료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유리문 밖에서 지켜보던 민준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간 민준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해내셨어요. 해내신 거예요. 강노인이 보조기를 잡은 채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노인의 눈에도 물기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걸었어? 네, 걸으셨어요. 제가 봤어요. 최 원장이 한 발 물러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았습니다. 치료사와 간호사들이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작은 치료실 안에 박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민준이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한쪽에 놓인 나무 벤치 위에 민준이 아침에 싸온 도시락 2개를 펼쳐 놓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담긴 보온 용기의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직접 끓였어요. 맛은 장담 못하지만. 강노인이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입 떠넣었습니다. 짜다. 많이요? 많이. 민준이 멋쩍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강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한 입 더 떴습니다. 근데 또 먹게 돼. 민준이 픽 웃었습니다. 강노인도 입꼬리를 올리며 연거푸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옥상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도시락 2개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민준이 빈 도시락을 챙기며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 요양원에서 업고 나올 때의 그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햇빛 아래서 찌개가 짜다며 투덜거리는 아버지의 볼에는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옥상 난간 너머 펼쳐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주 월요일 민준이 지방지사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 위에 밀려있던 업무 메일들이 빼곡했습니다. 민준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점심시간도 거르고 거래처 연락을 돌리며 밀린 계약건들을 하나씩 매듭지어 나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민준만 남아 불을 켜고 있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민준이 지사에서 성사시킨 계약 건수가 분기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본사 임원진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민준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회의가 끝난 직후 민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강민준 대리, 본사 발령이야. 승진 인사도 함께 나갈 거니까 짐 싸. 민준이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던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승진 발령과 함께 통장에 찍힌 특별 성과금의 액수를 확인한 민준이 곧장 의료기기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안에 진열된 전동 휠체어들 사이를 둘러보던 민준이 가장 가볍고 좋은 제품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체형에 맞게 맞춤 조정해서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민준이 카드를 내밀며 병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이틀 뒤 오후 병실 문이 열리며 배달 직원이 커다란 상자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강노인이 침대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이 민준이 상자를 뜯고 새 전동 휠체어를 꺼내 아버지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아버지, 선물이에요.
강노인이 반짝이는 휠체어를 올려다봤습니다. 손잡이를 만져보고 바퀴를 굴려보고 좌석 쿠션을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그건 아버지가 알 필요 없어요. 비싼 거지. 비싸도 아버지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강노인이 휠체어 손잡이를 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노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아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버지. 안 울어. 누가 울어? 강노인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서 있던 간호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겠어요? 간호사가 민준의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이 새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 뒤에 서서 두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강노인이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리는 순간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내 한쪽의 고급 레스토랑 안에서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최 원장이, 그 옆에 간호조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분께 감사드리려고 마련했습니다. 최 원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민준이 간호조무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호조무사가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최 원장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만하고 건배하자. 아버님 건강해. 세 사람의 잔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피스텔로 돌아온 민준이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안에는 작은 밀봉 봉투에 담긴 검은색 저장 장치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봉투 안에 동봉된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의뢰하신 건 전부 담았습니다. 민준이 저장 장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장 장치를 서랍 깊숙이 넣고 서랍을 닫은 민준이 거실불을 껐습니다. 아침 햇살이 오피스텔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민준이 현관 앞 바닥에 놓인 등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연이 수진에게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들어갔다는 간병비와 병원비 영수증을 만들어 수진이 자신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꾸며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빚을 근거로 아버지의 고향에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인 선산 땅에 손을 대겠다는 서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끝까지 이러는 거야. 민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출근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민준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병원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동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민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어요? 보호자분이 아닌 분들이 오셔서 병동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세요. 민준이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민준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도 전에 계단통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두 칸씩 뛰어올라
병동 복도에 들어선 민준의 귀에 날카로운 고함이 꽂혔습니다. 이 병원에 숨겨놓고 혼자 다 해먹으려고 강민준 이 나쁜 놈이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라고. 수연이 복도 한가운데 서서 오가는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을 향해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가락으로 아버지 병실 쪽을 가리키며 쉴 새 없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 사람이 바람 피워서 마누라를 내쫓고 늙은 아버지를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다들 좀 들어봐요. 수진이 수연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해. 여기 병원이야. 제발. 닥쳐. 네가 맨날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 꼴이 난 거잖아. 수연이 수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수진이 중심을 잃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민준이 복도를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민준을 보자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왔어? 잘됐다. 네가 직접 이 사람들한테 설명해. 아버지 재산 얼마나 빼돌렸는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세요. 어딘 어디야. 네가 아버지 숨겨놓은 데지. 수연이 병실 문 쪽으로 성큼 다가가려 했습니다. 민준이 수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 발짝도 더 못 가요. 비켜. 내가 아버지 못 볼 이유가 뭔데. 아버지를 그 지옥 같은 데 쳐넣은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만나요. 수연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지옥? 내가 얼마나 알아보고 보낸 건데. 네가 집을 비운 탓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고생은 형님 지갑이 두둑해지는 고생이었잖아요. 리베이트 받아 챙긴 건 어디다 쓰셨어요? 수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금세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뭔 소리야?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해. 수연이 민준을 밀치고 병실 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틈새로 수연의 목소리가 병실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도 아시죠? 이 집안에서 아버님 뒷바라지하느라 제일 고생한 게 누군지. 이 은혜도 모르는 아들놈이 저한테 이러고 있어요. 병실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강노인이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도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수연의 독한 말들이 얇은 벽 너머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왔습니다. 강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이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병실 안에 있던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강노인이 가슴을 움켜쥔 채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간호사가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고 복도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침대를 밀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침대 옆을 따라 뛰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아버지. 강노인의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침대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함께 타려 했지만 의료진이 민준의 가슴을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이 닫힌 문 앞에 서서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복도 끝에 수연이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습니다. 형님 때문이야. 민준이 수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민준의 양팔을 잡아챘습니다. 민준이 몸을 비틀며 발버둥 쳤지만 두 사람의 힘에 바닥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놓으라고. 저 인간 때문에 아버지가. 민준이 바닥에 엎드린 채 이마를 타일 위에 짓눌리며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바닥에 깔린 민준을 내려다보며 핸드백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수진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응급 처치를 마친 최 원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서 풀려난 민준이 최 원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괜찮으세요? 최 원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최 원장이 민준의 팔을 잡고 복도 끝 빈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은 최 원장이 민준을 의자에 앉히고 맞은편에 섰습니다. 민준아, 앉아서 들어. 서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최 원장이 안경을 벗어 가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뇌혈관 쪽에 문제가 왔어. 지금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 중이야.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위험해. 지금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민준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원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 믿어.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중환자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연결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강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슴 위에 올려진 두 손이 미동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슬픔이 걷히고 차갑고 단단한 빛이 올라왔습니다. 민준이 유리창에서 몸을 떼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랍에서 가져온 검은색 저장 장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이 저장 장치를 손가락으로 꽉 쥐며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이 수연의 남편 회사가 있는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민준이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대표이사실이라고 적힌 문패가 보였습니다.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약 없으시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민준이 비서의 어깨를 밀쳐내며 대표실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안쪽에 넓은 사무실이 드러났습니다. 책상 뒤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형님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민준이? 이게 무슨... 민준이 책상 앞까지 성큼 다가가 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이것부터 보십시오. 뭐야 이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보시면 압니다. 형님이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 여러 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낯선 젊은 남자의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다른 남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서류를 넘기는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넘겨보십시오. 뒤에 더 있습니다. 형님이 사진 뒤에 붙어있던 계좌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수연 명의의 비밀 계좌에서 매달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비, 명품 매장 결제, 그리고 남자 이름으로 된 개인 계좌로의 이체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형님 회사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형수님이 우리 아버지 돈으로 회사를 살리겠다고 했죠. 그 돈은 단 한 푼도 회사에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랑 형님 회사 운전 자금을 다 저 남자들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형님의 두 손이 책상 모서리를 짚으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인간이 내 돈을, 내 회사 돈을... 그것뿐이 아닙니다.
민준이 봉투 맨 아래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형수님이 우리 아버지를 미인가 불법 요양원에 강제로 집어넣고 입소 대가로 원장한테 소개비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안에서 손발이 묶인 채 버려져 있었어요. 형님의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과 서류를 번갈아 내려다보던 형님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법무팀장 올라와. 지금 당장. 형님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민준을 봤습니다. 형님의 눈자위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늦게 알았으니까요. 그 인간 내가 가만 안 둬. 형님이 이를 갈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같은 시각 민준이 형님의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향한 곳은 서울 한복판의 경찰청 본청이었습니다. 로비 안내 창구에서 지능범죄수사대를 찾은 민준이 접수처 앞에 앉았습니다. 제보 자료와 함께 고발 접수하러 왔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방수 파일을 꺼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건네주었던 비밀 장부 원본과 입소자, 명부, 그리고 수연의 리베이트 내역이 담긴 서류를 접수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 요양원은 정식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고 원장이 보호자한테 리베이트를 주면서 노인들을 강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먼저 고발장을 넣었는데 2달째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수사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장부가 원본입니까? 네. 시설 내부 직원이 직접 건네준 겁니다. 언론사에도 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넣었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접수 도장을 찍었습니다. 확인 후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준이 경찰청을 나서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형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연 카드 전부 정지시켰다. 통장도 다 막았어. 민준이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시각 시내 중심가 백화점 명품 매장 안에서 수연이 카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손님, 이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요. 뭐?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봤는데요. 한도 초과가 아니라 사용 정지라고 뜹니다. 수연이 지갑에서 카드를 3장 더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한 장씩 긁어봤지만 전부 같은 결과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잠깐만요. 전화 좀. 수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어도 같았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정문을 빠져나온 수연의 앞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가로막았습니다. 이수연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사모님 차량은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대표님 지시입니다. 남자 하나가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이 팔을 빼려 몸부림쳤지만 다른 한 명이 반대편 팔까지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놓으라고. 남자들이 대답 없이 수연을 백화점 주차장 입구까지 끌고 갔습니다. 수연이 타고 온 외제차 앞에 견인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수연의 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개인 소지품만 챙기시고 차에서 내려주세요. 수연이 차 문을 잡고 매달렸지만 남자가 수연의 손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수연이 핸드백 하나만 든 채 주차장 바닥에 서서 자신의 차가 견인차에 실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의 다리가 풀려 주차장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같은 날 저녁 경찰청 본청의 수사관들이
산속의 요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들이 정문 철문을 절단기로 잘라내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시설 원장이 사무실에서 뛰쳐나오다 수사관들과 마주쳤습니다. 영장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원장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사관들이 건물 곳곳을 뒤지며 노인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수연에게 경찰 출석 통보서가 날아들었습니다. 혐의는 노인 학대 방조와 사기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수진이 민준의 오피스텔 앞에 나타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오피스텔 로비 앞 계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코트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민준이 건물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법원 도장이 찍힌 이혼 판결문과 접근금지 서류를 꺼내 수진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인하고 가. 여보, 더 할 말 없어. 민준이 수진의 얼굴을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놓인 서류를 두 손으로 집어 올리다 그대로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민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민준이 외투를 벗어 걸고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벗겨져 있었고 강노인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민준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고비를 넘기셨어요.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준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털썩 앉은 민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버지의 얼굴에 핏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버지. 민준이 유리창에 댄 손바닥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법원 청사 앞 계단을 수연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교도관이 서 있었고 수연의 두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선고를 마친 판사의 목소리가 아직 복도에 울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수연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수연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 백화점 명품관을 누비던 수연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수연의 팔을 잡고 법원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호송차까지 끌고 갔습니다. 수연이 호송차 계단에 발을 올리다 한번 비틀거렸습니다. 교도관이 수연의 등을 밀어 안으로 올렸습니다. 호송차 문이 닫히고 차가 천천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이 법원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송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원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강태복 명의로 진행된 횡령 자금 환수건 확인하러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건넸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받아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적금 원금과 이자, 빌라 보증금 전액이 빠짐없이 민준의 계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으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새 차에 올라탄 민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는 도심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교외의 전원주택 단지였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을 빠져나오자 창밖으로 푸른 산등성이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창문을 내리자 흙냄새 섞인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입구를 지나 안쪽 골목으로 들어서자 넓은 잔디마당이 달린 2층 집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지팡이 하나에만 의지한 채 두 발로 꼿꼿하게 선 아버지였습니다. 강노인이 아들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어? 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앞까지 걸어가 나란히 섰습니다. 강노인의 걸음이 석 달 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손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잘 됐어? 네. 돈 전부 다 돌려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강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 한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라. 상추가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 마당 귀퉁이에 작은 텃밭이 일궈져 있었습니다. 흙 사이로 연두빛 상추와 깻잎이 가지런히 줄을 맞춰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텃밭 앞에 쪼그려 앉아 상추잎을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심으신 거예요? 당연하지. 매일 아침마다 물 줬어.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텃밭 사이를 돌며 잎사귀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손님이 와요. 누가? 최 선생님이랑 아버지 요양원에서 나오실 수 있게 도와준 분이요. 강노인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다고? 네. 제가 초대했어요. 강노인이 텃밭을 다시 내려다보더니 허리를 굽혀 상추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거 따야지. 고기 싸먹게. 민준이 마당 한편에 놓인 바비큐 그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숯을 그릴 위에 쌓고 불을 붙이자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강노인이 바구니 한가득 상추와 깻잎을 따서 들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넉넉하네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내 밭인데. 강노인이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툴툴거렸습니다. 민준이 고기를 꺼내 그릴 위에 올리는데 대문 쪽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대문을 열자 최 원장이 양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 원장 뒤에 간호조무사가 꽃다발을 안고 서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셨죠? 최 원장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강노인에게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대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최 선생. 어서 와. 어르신 걸음 좀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최 원장이 과일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강노인의 걸음걸이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꽃다발을 강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새집 축하드려요. 고마워, 고마워. 어서 앉아. 강노인이 꽃다발을 받아들고 코끝에 대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네 사람이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릴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민준이 잘 구워진 고기를 접시에 옮겨 담고 강노인이 바구니에서 상추를 꺼내 한 장씩 돌렸습니다. 이 상추가 우리 아버님이 직접 키우신 거예요? 최 원장이 상추 위에 고기를 올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내가 매일 물 줬어. 어르신이 농부까지 하시게 될 줄은 몰랐네. 최 원장이 상추쌈을 입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에서 가져온 와인 병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4개의 잔에 와인을 따르고 민준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최 원장이 잔을 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민준이 네가 다 한 거지.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버지를 다시 걷게 해주셨고 민준이 간호조무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 증거도 없이 당하고만 있었을 겁니다. 간호조무사가 고개를 숙이며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너무 늦었는걸요. 늦지 않았어요. 딱 맞게 와주신 겁니다. 강노인이 잔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내 아들 좀 그만 치켜 세워. 쑥스러워서 고기를 못 먹겠다. 4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마당 위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빈 접시들이 테이블 위에 쌓이고 와인 병이 비워졌습니다. 최 원장이 힘들었던 그때 이야기를 꺼내자 강노인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됐어. 오늘 고기나 더 먹자. 최 원장이 웃으며 마지막 고기를 집어 그릴 위에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마당에 풀벌레 소리만 남았습니다. 민준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나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강노인이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노을의 잔상이 남아 있었고 입꼬리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1년 전 어두운 요양원 침대 위에서 천에 묶여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강노인이 아들의 팔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좋죠? 강노인이 어둑한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텃밭 위로 별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좋다. 민준이 아버지의 어깨를 한 번 더 꽉 감싸 안았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2사람을 감싸고 마당 위로 밤바람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마음이 그를 끝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남의 재산을 탐하고 힘없는 노인을 버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처형수연은 감옥에서 자신의 탐욕을 되새기고 있을 것이고 눈 감고 입 다물었던 수지는 고시원 단칸방에서 매일 밤 후회를 곱씹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반드시 자기 것을 잃게 되고 약한 사람을 밟고 올라서면 언젠가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민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옳은 방법으로 싸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지금 넓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에서 아버지가 직접 가꾼 텃밭에 상추를 뜯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두 부자의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